반갑습니다.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열심히 한 발 한 발 파이팅 하시면서 가고 계시죠? 좀 더 힘을 내셔서 오늘 들어가는 파트부터 앞으로 2개 더, 그러니까 오늘을 포함하여 총 3강은 생물과 관련되어 있는, 생명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미래행 교과서가 조금 자세한 편이어서요. 제가 이거 자세하게 제가 좀 더 학교 교과서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혹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면 저한테 피드백으로 거꾸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자체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힘을 내시면서 오늘 들어가는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들 역시 밑줄을 그면서 가는 시간들이 있죠? 보시죠. 생명체는 모두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루며 하나의 개체가 된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 출입, 세포막은 주로 인지질과 단백질로 선택적 투과성,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 물 분자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삼투. 이 내용들을 꼭 명심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개념들 밑줄 그면서 또 가시죠. 자, 보시죠. 자, 오늘의 성취 기준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포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세포는 과연 어떤 구조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외울 것들은 조금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좀 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세포막이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이 출입을 합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은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다. 됐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이 세포막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포막의 기능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세포막들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걸 갖게 되고요. 이 확산과 삼투라는 방법으로 물질이 출입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사실은 4번부터 5, 6, 7까지 이 내용은 사실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 5, 6, 7은 어디에 속하느냐? 세포 소기관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포 소기관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 세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포는 또 역시 무엇을 구성하냐면 생명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들어갈게요. 자, 이제 생명 시스템은 뭐냐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하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돼요. 기관이 모여서 이제 개체가 되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전반적 시스템을 생명 시스템이라 한다. 뭐 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거야. 얼마 햄스터, 아이고 햄스터 그냥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러한 개체를 갖다 구성하는 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소화기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죠. 이 기관을 구성하는 게 이제 조직이 되겠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세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가볼까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표로 나타낸 거예요. 같은 얘기를 문장으로도 주고 그림으로도 주고 이제 표로도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자, 세포는 이런 거죠.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이고 기능적 단위를 얘기하고요. 세포가 모입니다. 밑줄 닦으시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조직이 모입니다. 그럼 무엇이 되냐면 이제 기관이 되겠고요. 역시 이제 기관이 모이죠. 무엇이 되냐면 개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조기계, 세조기계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쭉 간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세히 배우는 거야? 이번 시간에 이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가장 기본적 단위니까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일단 동물 세포부터 제가 그릴게요. 좀 커다랗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동물 세포예요. 이게 세포 안쪽이고 이게 세포의 바깥쪽입니다. 세포의 안쪽이고 세포의 바깥쪽이고, 그것을 경계로 어떤 막이 있냐? 세포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이 있다.
그래서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물질 출입을 하는 어떤 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드릴게요. 직접. 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물질 출입의 어떤 경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커다란 게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핵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이고, 요걸 둘러싸는 막이 핵막이에요. 이게 핵 속이고, 이게 핵의 바깥쪽입니다. 특히 핵의 바깥쪽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세포질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넘어가시고, 이 핵 안쪽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렇죠.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어디 있냐면 핵 안에 있어요. 유전 물질을 갖고 있고. 되겠죠? 그래서 이 DNA는 어디 있냐면 핵 안쪽에 있다. 그럼 이제 핵 바깥쪽에, 이 핵의 바깥쪽에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층상 구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소포체라 불러요. 소포체. 자, 시험에 다 나옵니다. 소포체. 가 되겠죠? 그리고 이 소포체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좁쌀 모양으로 이렇게 뭔가가 붙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리보솜이라 부릅니다. 리보솜. 리보솜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에요. 써드릴게요, 제가. 자, 리보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소포체 옆에 무엇이 있냐면 역시 층상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골지체라 불러요. 골지체. 자, 따라하면서 합니다. 골지체. 되겠죠? 자, 이 골지체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 소포체에서 소포, 옛날에는 택배를 소포라 불렀어요. 택배처럼 싹 포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포가 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소포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소포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소포체에다 밑줄 그시고, 소포체는 이 단백질,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가 돼요.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세요. 이 택배 아저씨들이 소포를 싸가지고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줘.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소포체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질의 이동.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아저씨가 소포, 택배를 싸가지고 옆으로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지체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왔을 때 토스 이렇게 토스 하면서 일부는 자기가 저장하고 토스하고 저장하고 토스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세포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지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할 때 골지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소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분비를 하는 곳에는 골지체라고 하는 세포소기관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지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전반적인 세포의 어떤 기능을 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배터리. 그래서 그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을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리죠. 이렇게 가지고 이 세포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뭐냐 물어보면 여기서는 세포호흡이라는 거래요. 세포호흡을 해서 생명체가 필요한 에너지 형태인 ATP를 합성합니다. 이 ATP는 편하게 그냥 에너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역할은 뭐냐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합성한다. ATP를 합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동물세포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됐지, 그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세포가 있냐면 식물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 손으로 쓰셔야 시험장에서 이름 다 체크하는 거야. 자, 식물세포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복습. 이게 세포 아니고 이게 세포의 바깥쪽이에요. 근데 조금 더 독특하게 이렇게 벽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세포 벽입니다. 이거 잘 체크하세요. 바깥쪽에 있는 게 뭐냐면 세포의 벽입니다. 찾았지, 그지? 안쪽에서 하나 딱 잡아봐. 이게 뭐냐면 세포막이에요. 그래서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동물세포와의 차이다. 이해가 되겠지? 이렇게 생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핵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렇게 DNA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층상 구조에 어떤 세포 소기관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포체죠. 소포체 아저씨들이, 택배 아저씨들이 이렇게 운반하는 거, 그런 거 머릿속으로 상상 좀 해주시고, 이 소포체에 무엇이 있다고 했냐면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좁쌀 모양의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단백질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리보솜이라는 곳이에요. 알까 됐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역시 또 층상 구조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골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오면 전달해서 세포의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골지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전반적인 배터리가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콘이라고 그냥 쓸게요. 미토콘드리아다. 그러니까 되겠죠? 물주머니 하나 있어요. 물주머니. 이 물주머니 뭐냐면 노폐물과 물이 들어있는 주머니다. 그래서 늙은 세포일수록 물주머니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액포라 불러요. 액포. 다 쓰세요. 액포라고 한다. 그래서 역시 액포도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라는 거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그죠? 광합성 할 때 쓰는 거 있잖아.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엽록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식물세포다. 이렇게 불러요. 됐지? 빨간 펜 준비하시고. 일단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빨간 펜 체크하는 거 하세요. 첫 번째는 요게 세포벽이에요. 됐고, 자, 두 번째는 어디냐? 액포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엽록체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요거 있죠? 요거는 동물세포에는 없지만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세포 소기관들 요 세 가지를 꼭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세포벽. 두 번째는 물주머니, 액포. 그 다음에 엽록체. 요 세 가지들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한 번만, 넓게 한 번만, 이거하고 같이 한번 보죠. 이거 동물세포입니다. 동물세포. 이제 전체 나왔네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구분해서 차이 물어보는 거 시험에 잘 나온다. 첫 번째는 나머진 다 똑같아요. 쫙 보시고 요 핵이고 단백질 공장 소포체 아저씨 물질 이동하는 거 생각하시고 골지체 분비하는 거 나머지 다 똑같고요. 배터리 역할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있는 거 나머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다르냐면 요 액포와 엽록체와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는 거 그거 포인트 구별하는 거 한 문제 출제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저쪽으로 갈게요. 자, 이제 세포의 종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라는 것이 있고요. 원핵세포는 핵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DNA가 존재는 하지만 세포질에 전반적으로 그냥 퍼져 있다. 이거지. 그래서 유전 물질은 존재한다는 거. 하지만 진핵세포라는 것들은 이렇게 핵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무엇을 좀 더 본다는 거냐면은 진핵세포를 조금 더 자세히 본다는 거고요. 진핵세포에 존재하는 요 동물세포. 요거 끝나면 이제 뭐 나올 거냐면 식물세포 나올 거야. 일단 동물세포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핵이고, 제일 요 부분, 징그러. 제일 징그럽더라고. 여기가 핵이고, 여기가 뭐냐면 이제 소포체 역할을 하는 거죠. 아저씨들 쭉 일하시는 거. 소포, 물질이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골지체가 있죠. 그래서 골지체에서 세포의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요게 뭐냐면 이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 이제 미토콘드리아 되겠고요. 요게 뭐냐면 이제 세포의 막이라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좁쌀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보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무엇이 다르냐? 이제 식물세포에는요, 앞에 있는 것들을 존재하고요. 어떤 것들이 좀 다르냐면, 요 세포벽에다 비추세요. 세포벽. 이런 벽이 있죠, 그죠? 세포벽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엽록체라는 게 달라요. 엽록체. 아까 됐죠, 그죠? 그리고 물주머니 있잖아, 물주머니, 그죠? 이게 늙은 세포일수록, 성숙한 세포일수록 물주머니의 크기가 점점 크다는 거. 그것들 정리하시고요. 요 세 가지가
요게 바로 뭐냐면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 가지라는 거, 넘버 3라는 거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가봅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드린 것들을 저하고 이제 가로를 채우면서 세포 소기관을 지금부터 외울 거예요. 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험 기간이니까 마지막에 생각합시다. 자, 유전 물질인 DNA가 존재하고 유전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핵이죠. 되겠죠. 두 번째, 자, 리보솜이죠. 리보솜은 RNA로 전달된 유전 정보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거. 그곳이 바로 리보솜이고요. 자, 소포 동그라미 주세요. 아저씨, 택배 아저씨잖아.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힘들게 물질을 이동시키죠. 세포 내에서 물질을 동그라미 치세요. 물질을 이동시키는데 관여하는 그런 소기관이 소포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골지체인데요. 이 골지가 사람 이름이야. 골지체라고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골지체라는 이름을 붙였고 물질을 저장하거나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 분비하냐? 세포의 바깥으로. 세포의 바깥쪽으로 분비할 때 주로 골지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 세포업을 통해서 에너지, 배터리를 공급하는 거. 알겠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쓰세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판에 또 나와요. 자, 엽록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엽록체는 뭐냐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고요. 액포는 물주머니 같은 거. 물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이 저장하고요. 나이가 많은 식물세포에서는 점점점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세포를 둘러싸는 막이네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포막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출입하는 걸 조절하는 역할을 세포막이라는 것이 하고요. 세포벽이 있어, 벽. 벽은 더 두꺼운 거죠. 그죠? 세포벽은 뭐예요? 세포막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어떤 벽들을 우리가 세포벽이라 한다. 빨간 펜 준비됐죠? 그죠? 빨간 펜이 나는 여기 준비되어 있다. 자, 요 9개 중에서 어디 동그라미 쳐있나요? 여기 동그라미, 액포, 세포벽. 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지금 몇 개 쳤냐면 3개 쳤어요. 이거는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그렇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 가지를 골라라. 엽록체, 액포, 세포벽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미래인 교과서에는 이게 한두 개 정도가 여기서 없거든요. 혹시 학교에서 생물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이걸 다 가르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9가지를 일단 넉넉하게 실어놨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여부에 따라서 뺄 건 빼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 1을 선택하실 거라면 다 외우셔야 될 거예요. 하실 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9가지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세포막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세포막은 나 오늘 하는 거 너무 징그럽다. 제가 이런 공포증이 있어요. 이런 거. 똑같은 게 반복되고 그러면 뭐라고 지는 거야? 아무튼 막 무서워.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무섭지? 저쪽 피해. 이쪽으로 와봐. 없는 데서 제가 다시 수업하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런 거. 그냥 다 지워버려. 자, 봅니다. 자,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이 세포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 됐죠? 요 안이 세포 아니고, 근데 편하게, 이게 세포 바깥쪽이죠? 그러면 그 경계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포의 막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얘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가 이제 세포의 안이고, 이쪽이 세포의 바깥쪽이죠?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제일 많은 건 물이거든요. 세포 안에도 물이 제일 많고, 세포의 바깥쪽에도 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물이고, 세포의 바깥쪽에도 제일 많은 게 물입니다. 그때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과 바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 막을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이 막을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해됐죠? 자, 이 세포막은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인지질. 자, 이게 시험에 다 나옵니다. 자, 인지질이 이중층 구조로 생겼어요. 인지질 이중층 구조.
아까 됐니? 그럼 요 막을 갖다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 요렇게 막을 두껍게 그린 거예요, 제가. 그럼 요 막을 경계는 세포의 안이죠. 여기가 이제 세포의 안이고 이쪽이 뭐냐면 세포의 바깥쪽입니다. 여기까지 왔지. 그때 인지질 이중충으로 생겼는데요. 요 인지질에다가 밑줄 딱 긋고 인지질이 뭐냐 이거죠.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통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인이라 부르고 이 꼬리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지질이라 불러요. 그래서 뭐라 부르냐? 인지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인지질 하나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머리통 부분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게 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물과 친합니다. 그래서 친수성기 또는 친수기라고 불러요. 되겠죠? 물과 친하다는 뜻이고 이 꼬리 부분은요 물과 친하지 않아요. 기름과 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친유성기라 불러요. 또는 친유기. 성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되겠죠? 학교에서 친유성기를 뭐라고도 가르치실 거냐면 펜을 바꿔서 소수기 또는 소수성기라 부를 거예요. 이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소원할 소자입니다. 너랑 나랑 좀 소원한 것 같아.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 친하지 않은 그러한 작용기를 우리가 소수기 또는 소수성기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물과 친하고요. 여기는 기름하고 친한 성분을 띠는 것을 인지질이라 불러요. 저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기 이제 사람 얼굴을 딱 그려요.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그렸잖아. 그러니까 물은 입으로 먹죠. 그러니까 물과 친한 게 입이잖아. 그래서 이 머리통이 물과 친한 거고요. 꼬리 부분은 기름하고 친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 인지질이 이중충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지질, 지질인, 지질인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충으로 생겼다. 여기까지 할만하죠? 그때 왜 이렇게 구조가 생겼냐면 이 바깥쪽에 제일 많은 게 물이고요. 세포 안에도 제일 많은 게 물이에요. 그래서 물하고 친한 머리통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기름하고 친한 것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지질 이중충 구조로 세포막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로만 생긴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이렇게 단백질이 껴있고 막에 껴있는 단백질이라서 특히 뭐라고도 부르냐면 막단백질이라 불러요. 막단백질.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세포막은 제가 미끄러지잖아요. 펜이 여기 있어서 그랬어요. 자, 봐봐.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충 구조의 플러스 이런 거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쭉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이렇게 인지질 뭐 이렇게 생겼고 여기 또 역시 이렇게 단백질들이 있다는 거야. 그때 이 모양이 어떠냐면 여기 있는 인지질이 마치 이렇게 파도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그 위에 떠다니는 이 단백질도 역시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유동한다고 불러요. 유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포막은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할 수 있다.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돼. 뭐 이렇게 철렁철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움직인다고 편하게 생각을 할게요. 그때 우리가 이 세포의 바깥쪽과 안쪽에서 무엇이 왔다 갔다 하냐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 있다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요 인지질을 통해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인지질을 통해서 통과해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떨 때 그러냐? 1번 크기가 작을 때 그래요. 크기가 작은 물질은 인지질을 관통해서 올 수 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용성 물질이 그렇습니다.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에 잘 녹는다는 뜻이야. 이런 화학에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무극성 물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무극성 물질 같은 경우는요, 얘를 관통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질 성분이라서 여기가 기름하고 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지질을 관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머리통보다는 이 부분이 더 큰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통할 수 있는 기름적인 성분, 기름에 잘 녹는 무극성 물질들은 여기를 관통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크기가 작거나
지용성 물질들은 여기가 친육이기 때문에 여기를 왔다 갔다를 이제 물질 이동을 그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확산이라고 부르냐면 단순 확산이라 불러요. 그냥 가는 거야. 하지만 크기가 큰 게 있어요. 첫 번째 1번. 크기가 크거나 두 번째 극성을 띠는 것들이 있어요. 극성을 띈다는 건 이온 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온도 역시 양이온, 극을 띠죠. 그럼 극성이기 때문에 무엇과 친하냐면 물하고 친해요. 극성은 물과 친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화학 원에서 다뤄요. 일단은 극성은 물과 친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름하고 친한 거기 때문에 크기가 커다랗거나 극성을 띠는 물질들은 여기를 관통하기가 힘들죠. 되겠죠? 왜냐하면 극성 물질은 물과 친하기 때문에 기름과 친한 성분을 뚫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동을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단백질을 이용하여 확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를 이용해서 확산을 하냐면 이런 것들 우리가 막단백질을 이용하여 확산을 해요. 정확한 이유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무슨 확산이라 부르냐면 특별히 촉진 확산이라 불러요. 촉진 확산. 이건 무슨 확산? 단순 확산. 인지질을 통해서 바로 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촉진 확산. 어쨌든 확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무엇이 이동하는 현상이냐면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확산이라 부르는데요. 확산은 에너지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물질이 용질이 직접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은 거꾸로 물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삼투라 불러요. 좀 이따 정리해 줄 거야. 일로 보세요. 자, 당구장. 자,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이 직접 못 가잖아? 물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삼투라 부르고 쓰세요. 삼투는 뭐냐면 저농도에서 가는 거예요. 고농도로. 무엇이 가냐면 용매가 이동합니다. 용질이 직접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때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가요. 그 이유는 양쪽의 농도가 비슷해지려고 하는 거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면 이쪽을 희석할 수 있으니까 양쪽의 농도가 비슷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확산이나 삼투나 목적은 양쪽 농도가 비슷해지려고 하는데 이쪽은 뭐가 가느냐? 용질이 가는 거고. 됐죠? 여기는 뭐가 가는 거냐면 용질이 갈 수 없을 때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라 부르며 목적은 똑같아요. 농도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삼투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요건 제가 조금만 더 심화 있게 들어갈게요. 이해됐죠?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는 게 좋겠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제가 이쪽으로 가죠. 자, 이쪽 보시죠. 징그러 이거. 그림 징그러가지고 제가 직접 그렸어요. 자, 갑니다. 자, 세포막은 어떻게 생겼냐? 인지질 이중층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백질이 껴있다.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무엇이 껴있냐면 단백질이 껴있다. 되겠죠? 그리고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 이렇게 샥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단백질도 같이 움직이면서 위치가 바뀐다. 여기까지 됐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인데 통합과학에서는 요 1번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별표하세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이다. 그때 세포 안쪽과 바깥쪽, 여기가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이라 놨을 때 인지질을 그냥 바로 통과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단백질을 이용하여 퍼져나가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둘 다 뭐라 부르냐면 확산이라 부른다 이거지. 근데 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없는 물질들은 어떻게 간다? 물이 간다 이거지. 그럼 뭐라 불러요? 삼투라 부른다. 삼투. 잘 정리하세요. 내가 해줄게. 봐봐. 또 나오잖아.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이동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확산이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 위치에는 삼투가 있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 중에서 첫 번째 확산부터 보겠다는 얘기야. 확산은 어떻게 가는 거냐?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확산은 이산화탄소나 산소와 같이 첫 번째 크기가 작거나 두 번째 극성이 없어요. 무극성 물질은 물과 친하지 않고 기름과 친하기 때문에 그 세포막의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바로 통과합니다. 단순 확산. 되겠지? 자, 두 번째는 그럴 수 없는 것들은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확산하는데 이런 걸 무슨 확산이라 부르냐면 촉진 확산이라 부른다. 이게. 생명과학을 전공하셨으면 이걸 아마 가르치실 수도 있어서 용어까지 해드릴게요. 그래서 크기가 크거나 극성을 띠는 물질들은 단백질을 이용하여 확산한다. 되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 다 누가 가는 방법이에요? 용질이 가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 이동하는 걸 확산이란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간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갈 수 없을 때 이 방법을 쓴다는 거죠. 삼투라는 방법을 쓰는 거야. 삼투는 뭐냐면 세포막을 경계로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이 존재할 때는 용질이 못 가요. 그럼 물이 가야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용매가 세포막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야. 이때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걸 삼투라 한다. 잘 됐죠, 그죠? 자, 일단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확산을 조금 더 그림으로 제가 알아볼게요. 자, 이런 걸 이제 확산이라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오, 징그러워라. 이게 이제 세포막이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에 이제 단백질로 껴있고요. 세포의 바깥쪽이고, 이게 세포의 안쪽이에요. 바깥쪽과 안쪽이 물질이 이제 교환이 일어나는데, 산소같이 크기가 작은 기체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간다고? 인지질로 그냥 바로 온다. 이런 걸 무슨 확산이라 불러요? 단순한 확산.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갈 수 없는 이온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온이라는 건 플러스를 띈다는 거고, 극을 띄지. 이건 극성 물질이에요. 극성 물질은 이러한 인지질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통과할 수 없으면 이렇게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도당이나 이렇게 물에 잘 녹는 극성 물질들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오고요. 이런 걸 이제 통합과학에서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촉진 확산이라 한다. 어쨌든 간에 용질이 이렇게 직접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 없다. 이동함에 있어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삼투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삼투라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저쪽에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삼투는 뭐냐면 하자. 저쪽 봐봐. 일로 와봐. 자, 백스텝으로 쫙. 제 수업의 모토가 뭐냐면 어려운 그림들은 직접 손으로 그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아까 전에 삼투를 쓰다 말았는데 이 삼투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통을 직접 그려서 중간에 막을 놔요. 이게 반투막이야. 이 반투막입니다. 이 반투막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신 분들 다 풀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저농도가 있고 여기가 고농도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의 농도의 어떤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고농도에서 용질이 가지 못하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무엇이 이동하냐면 용매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여기가 되겠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 여기도 가긴 가요. 근데 여기가 고농도기 때문에 용질이 많으니까 물이 이동함에 있어서 좀 방해를 받아서 얼마 못 가는 것뿐입니다. 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이동하지만 이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저농도의 지역에서는 수위가 낮아지고 이쪽은 이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죠. 이러한 현상을 뭐라 부른다? 삼투 현상이라 부른다.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1번. 자, 2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U자간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반투막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반투막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있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가 무슨 농도냐면 여기가 이번에 저농도고 여기가 뭐냐면 고농도라고 할게요.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무엇이 이동하냐면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다. 그 이유는 이쪽을 희석하려고 하는 거야. 물론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물이 조금 이동하기는 해요. 포인트입니다. 이쪽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긴 와요.
근데 이쪽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마치 여기가 어떻게 많이 가니까 수위가 올라가고 여기가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면서 평형에 도달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삼투 현상이라 부르고요. 요거가 관련되어 있는 자연 현상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대표적인 자연 현상이 뭐냐면 여름이 아니 겨울에 이제 김장철에 이제 배추를 갖다가 이제 소금에 절이죠. 배추가 이렇게 있어요. 배추가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제 반투막이 어디 있냐면 반투막이 배추를 이제 반투막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깥쪽은 소금이잖아요. 배추를 이제 소금에 절이면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가겠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반투막을 경계로 이제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가긴 간다고요. 포인트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들어가긴 하지만 나오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빠져서 이 배추가 쭈그라들죠. 이런 거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전문용어로 숨이 죽었다 이렇게 불러요. 삼투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꼭 잘 정리하셔가지고 삼투 마스터 하셔야 돼. 이쪽 보세요. 자, 삼투는 뭐냐? 역시 이런 건데요. 이쪽에 상대적으로 쭉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쪽으로 쭉 가고 있죠. 물 분자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고 이쪽으로는 조금밖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뭐였다는 얘기야? 저농도였던 거고 이쪽이 고농도니까 얘를 희석하기 위해서 물이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을 주고 처음 상태의 농도 상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물이 이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니까 이쪽을 희석하려고 했던 거니까 처음 상태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였다는 걸 백으로 추정하시는 것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것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심화 내용인데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제가 이게 넣어놨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삼투 현상이 심한데 요게 이제 동물세포예요. 동물세포. 뭐 적혈구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실험들을 하는데 이 등장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요 그림이 나오면 삼투로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포 안의 농도를 1이라고 놔요. 세포 안의 농도를 1이라고 놓고 이 바깥쪽의 농도는 어떠냐? 현재 보니까 이 세포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안의 농도와 바깥의 농도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 용액의 농도와 같은 거죠. 1과 1. 그러니까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똑같으니까 세포 안팎으로 출입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이 세포의 모양이 변화가 없다. 이런 걸 등장액이라 불러요. 같을 등자란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고장액에 보관을 해요. 이 세포를 굉장히 농도가 진한 용액에 보관을 하면 바깥의 농도를 제가 2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가 저농도, 이쪽이 고농도니까 이쪽이 반투막이죠.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더 많아요.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오는 게 더 많으니까 이 양이 점점 쭈그러든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거꾸로 가니까요. 저장액에 보관하면 바깥의 농도를 0.5라고 놓을게요.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가는 게 빠지는 것보다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점점점 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부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현상이 생긴다. 삼투로 푸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이걸 이제 어디다가 놓냐면 양파의 세포 같은 거 있죠. 식물 세포에다가도 역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등장액이라 부르는데 항상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내부의 농도를 1이라고 놓으세요. 내부의 농도를 1이라고 놓고 얘를 보관하는 용액의 농도를 제가 1이라고 할게요. 1이니까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똑같죠. 그래서 이 변화가 없지만 얘를 어디다가 보관하냐? 고장액이라는 건 바깥의 농도가 2라고 놓으면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들어가는 양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포 바깥으로 물이 나가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쭈그러들다가 요 보니까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고장액에 집어넣었을 때고요. 이때는 상대적으로 저장액이니까 내부의 농도를 일어났을 때 바깥에를 0.5라 놓으면 들어가는 물의 양이 나오는 양보다 더 많으니까 이거 팽팽해지는 거야. 물이 들어와서 팽팽해지지만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는 것을 막아주기는 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들이 두 개가 나오면 동물세포가 나오든
식물세포가 나오던 삼투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